한 국가의 야심찬 도전이 단 하나의 화학 물질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반도체 자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천문학적 자본을 쏟아부으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일본이 생산하는 특수화학 소재 하나가 그 모든 노력을 멈출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토록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왜 중국은 이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반도체는 현대 문명의 심장입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국방 시스템 모두 이 작은 칩 위에서 작동합니다. 중국 정부는 2014년 반도체를 국가 생존의 문제로 선언하고 대규모 투자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이른바 대기금이라 불리는 국가집적 회로 산업투자기금은 세 차례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공식 집계만 해도 약 128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반도체 생태계 전역에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투자의 이면에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한 훈신 반도체는 수조 원을 투입받고도 제대로 된 양산 라인 하나 가동하지 못한 채 무너졌습니다. 칭화유니 그룹 역시 화려한 출발과 달리 부채 더미 위에서 해체 수순을 밟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실패한 프로젝트 몇 개가 아니라 기술 없는 투자와 투명성 결여가 구조적으로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거버넌스의 공백 속에서 자금은 증발했고 핵심 기술은 여전히 외부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2023년 한 가지 성과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바로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였습니다. 이 스마트폰에는 SMIC라는 중국 파운드리가 제조한 7 나노미터급 칩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첨단 장비 수출을 막았음에도 중국이 최신 공정을 구현했다는 사실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이를 기술 자립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며 낙관론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기술적 타협과 대가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봄 일본발 소식 하나가 이 낙관론의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데 필수적인 감광성 화학 물질의 공급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중국 증권가는 요동쳤고 업계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도대체 포토레지스트가 무엇이길래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빛을 이용해 실리콘 웨이퍼 위에 회로 패턴을 새기는 핵심 재료입니다. 사진 인화 과정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빛에 반응하는 화학 물질이 원하는 형태만 남기고 나머지를 제거하는 원리입니다. 문제는 이 기술을 상업적 수준에서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손에 꼽힌다는 사실입니다. 도쿄 오카공업, 시네치 화학, 후지필름 모두 일본 기업입니다. 특히 최첨단 EUV 공정에 필요한 포토레지스트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의 점유율은 사실상 독점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 같은 글로벌 선두 기업들조차 이 일본산 소재 없이는 최신 칩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 소재를 미리 대량으로 사서 비축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포토레지스트만의 독특한 물리적 특성이 작용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온도와 빛, 습도의 극도로 민감한 화학 물질로 보관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성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TSMC조차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재고만 유지하는 것이 업계 표준입니다. 즉 중국이 아무리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어도 수년치를 쌓아두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자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했을까요? 중국 정부는 베이징 과학기술, 상하이 신양, 난다 광전 같은 기업들의 막대한 지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일부 구형 공정, 예를 들어 90나노 이상의 성숙 공정에서는 국산 포토레지스트가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국산화율은 여전히 10% 안팎에 머물고 있으며 7나노 이하 첨단 공정용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포토레지스트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화학 물질과 정제 장비조차 상당 부분 일본에 의존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중국은 소재뿐 아니라 그 소재를 만드는 기반 기술까지 외부에 종속된 이중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자랑했던 7나노 칩 생산은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여기에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SMIC의 7나노 공정은 네덜란드 ASML의 최신 EUV 장비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로 ASML은 EUV 장비를 중국에 팔 수 없었고 SMIC는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구형 DUV 장비를 활용한 멀티 패터닝 기술이었습니다. 멀티 패터닝은 한 번에 새길 회로를 여러 단계로 나눠 반복해서 노광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공정 단계가 2배 이상 늘어나고 포토레지스트 사용량도 크게 증가합니다. 더 큰 문제는 수율, 즉 정상적으로 생산되는 칩의 비율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TSMC가 EUV로 90% 이상의 수율을 달성하는 동안 SMIC의 7나노 수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SMIC는 첨단 칩을 만들수록 일본산 포토레지스트를 더 많이, 더 자주 소비해야 하는 역설에 빠졌습니다. 기술적 우회로가 오히려 의존도를 심화시킨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 정부가 전략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3년 일본 정부 산하투자기구는 JSR이라는 핵심 포토레지스트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라 국가가 전략 소재 공급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일본은 JSR을 중심으로 다른 일본 기업들과의 통합을 추진하며 공급망 전체를 국가 관리 체제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정치적 변화가 이 구조를 더욱 강하게 조였습니다. 다카이치 사네 신임 총리는 취임 직후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중일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고 그 여파는 곧 산업 현장으로 번졌습니다. 시네치 화학을 비롯한 일본 포토레지스트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제재나 금수 조치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공급이 축소되고 있다는 신호는 명확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계는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고 금융시장에서는 관련 종목이 요동쳤습니다. 이제 중국은 미국, 네덜란드, 일본으로 이어지는 삼각 포위망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설계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네덜란드는 EUV, 노광 장비를, 일본은 핵심 소재를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이 세 축이 동시에 조여진다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은 사실상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의 공급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 반도체 산업이 수년 단위로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유사한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포토레지스트를 포함한 3대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당시 한국 반도체 업계는 큰 충격에 빠졌고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비교적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국산화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했으며 일본 기업을 국내로 유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단기 충격 이후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는 데 성공했고 일부 소재는 자립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도 같은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동맹 관계에 있으며 기술 협력과 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 주도의 기술 동맹에서 배제되어 있고 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이나 합작도 제한적입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반도체 제조 기반과 소재 연구 역량을 상당 수준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중국은 기초 기술부터 격차가 큽니다. 결국 같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중국이 밟을 수 있는 해법의 경로는 한국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3차 대기금을 포함한 천문학적 예산을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집중 투입하는 것입니다. 64조 원 규모의 3차 펀드가 조성된 만큼 자금 동원 능력 자체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라 시간과 기술 격차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수십 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러시아나 제3국을 통한 우회 조달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감시망이 강화되며 이 경로도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중일 관계 개선을 통한 외교적 해법입니다. 하지만 대만 문제와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타협의 여지는 제한적입니다. 네 번째는 히토류 수출 통제 같은 보복 카드입니다. 중국은 과거 히토류로 압박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토류는 대체 공급원 개발이 가능하지만 포토레지스트는 기술 장벽이 훨씬 높아 대칭적 보복이 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로에는 기술 격차, 정치적 갈등, 시간 제약이라는 공통된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반도체 경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자금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경쟁력은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 신뢰 기반의 공급망, 그리고 국가 간 협력 구조에서 나옵니다. 중국의 시도는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를 단기간에 복제하려 한 야심찬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험은 기술 독점과 공급망 의존성이라는 현실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단일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극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협업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그 협업에 고리 중 단 하나라도 끊어지면 전체 시스템이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중국은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이 상황은 교훈이자 기회입니다. 우리는 HBM 같은 차세대 메모리 기술에서 격차를 더욱 벌려야 하며 소재와 장비 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동시에 미국, 일본, 네덜란드, 대만과의 기술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사례는 고립된 자립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진정한 자립은 독립이 아니라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생태계 내 입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포토레지스트 공급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중국이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술 패권 경쟁이 이제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지정학적 무기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의 방가소에는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 물질 한 병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은 이제 실험실과 공장, 그리고 외교 테이블이 모두 연결된 입체적 싸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